그러니까 결론이 뭐로 됐어요? 일단 시장은 크게 안 건드린다. 여기에 일단 방점을 두고 공급 확대는 전혀 하자가 없는 정책이잖아요. 공급 확대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동산에 뭐 귀에 들어오는 게 없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럼 예전과 다르다는 건 뭐예요? 수요나 공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정부가 손을 대서 시장이 더 나아질 것 같은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대출을 늘려도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대출을 늘리면 또 내수가 줄잖아요.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면. 지금 내수가 문제고, 지금 양쪽으로 지금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서 위기죠. 사실은 위기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한문도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 가족 여러분. 한 달 만에 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업에서 한 15년, 강의 한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족한 인사이트지만 최대한 아는 거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거래량은 어떠한가요? 환율이 진정세를 잠시 보였죠. 근데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을게 100점 맞던 학생이 20점이 됐어요. 30점으로 올라왔어요. 성적이 올라간 거 맞죠? 맞지만 원래 성적이 100점이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적이 좋아졌다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환율이 우리가 1150원, 2년 전만 해도 1150원 받습니다. 안정권을. 지금 1400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위기가 왔다 그랬다가 1400원대 후반이에요. 나아진 게 없어요, 별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뭐 국채 나오기 시작하면 환율이 1200원 후반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도 장담 못 하죠. 그건 너무 기대면 안 되고, 금리 인하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니까 내리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면 올리잖아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안 좋아진 수준이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주택가격이 1억이라고 할 때 부담이 뭐 한 20이란 부담이 있었으면 갑자기 한 5로 주니까 여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영끌해가지고 쫙 갔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몇이에요? 2.75에서 내린다 해도 2.5, 2.5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내려서 뭐 2.5까지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 DSR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 그대로 저는 갈 것 같아요. 큰일이 없는 한. 이거 안 가면 좀 제가 집값 오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간다라고 다 알고 있고 가면 2.5 더하기 1.5는 얼마예요? 4%예요, 여러분. 그러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를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갭투기 하신 분들이 주장하는 바이고, 이분은 차지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를,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가 보이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거래가 한번 풀고 나서 반짝이던 게 갑자기 그 토지거래 확대 재지정했다고 왜 전국이 흔들리죠? 이상하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리딩하는 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럴까? 또 최근에 어떤 계엄 사태 이후에 정권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재나 어떤 트리거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죠? 진보 정권에서는 역대 상승해왔다. 이 논리가 약간 뭐랄까, 정치, 경제, 지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그땐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보수 정권은 또 어땠어요? 그럼 다 내렸나요? 아니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금리가 낮으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집값도 낮을 때 오르기가 더 좋겠죠. 집값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져도. 자, 1억에 2%였어요. 근데 2억에 4%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2억에 2%로 가잖아요. 그럼 1억일 때 2%면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짜리가 2억이 됐는데 이게 4% 갔다 2% 내려오면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00만 원이 2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봤자 주택가격이 예전보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반감 효과가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2030, 40들이 임장활동 많이 다니는데 전 막차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뭘 다니기만 합니까? 빨리빨리 사면 되지, 오를 건데. 안 사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서울 거래량이 3월 달에 9천 건 찍었어요. 월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인데 2, 3천 대에서 기다가 오랜만에
2월에 4천 건 올라오고 5천 건, 그리고 3월에 토지거래 붐으로 인해서 9천 건까지 갔어요. 가고 나서 그러면 암만 못해도 가던 배가 바람이 멈춰도 가던 관성이 있을 텐데 지금 5천으로 한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5월이거든요. 4월이 이제 반토막 날 것 같고 5월 지금 20 며칠 채 됐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달 한 달까지 거래량 합해야 되는데 통상 이 기간이면 그러니까 2달 동안 신고를 하니까 8주잖아요. 8주 중에 3주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한 45% 이상 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곱하기 한 1.5에서 2배가 그 다음 달에 거래량으로 나와요. 그래서 9천 건 나올 때 그때 3,500건인가 했어요. 이 즈음에. 그럼 지금도 3,500 가야 되잖아요. 서울 거래량이 지금 저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요. 212건입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자리야 1,000에서 2,000건으로 주저앉을 것 같아요. 5월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정책 자금도 풀렸다는데 왜 안 사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금리가 조금 낮아졌어도 극복을 못하고 추가적으로 7월이 되면은 지금 더 금리가 올라가서 계산되니까 살려면 지금 사겠죠. 그래서 5월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5월에 이미 모든 거품이 약간 이상현상을 보이는 게 바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많이 조정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정책 금리가 조금 작동을 해가지고 요즘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년부터 계속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인천 같은 데는 반값 수준이고 이러니까 살만하잖아요. 말씀드린 정책 금리를 활용한 분들은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 거래가 좀 받쳐주고 있어요. 지방이나 광역시는. 그래서 약간 온기가 시작됐고 서울 수도권은 반대로 이제 냉기 쪽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지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이 변경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현재 관망세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진보 정권이 잡으면 상승한다 그 논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다릅니다. 우리가 저 축구 시합도 뭐 매번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정부가 출범인데 진보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보 정권이 그동안 됐을 때를 한번 더듬어 볼게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예요. 김대중 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IMF가 터지고 나서예요. 그러니 완전히 바닥 쳤다가 그러면 올라갈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활성화 정책을 필 거고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보수가 잡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노무현 정부는요. 노무현 정부 때 이 줄기를 타고 전 세계가 이 IMF를 끝나고 나서 좀 골드노믹스 시절에 이때가 2001년부터 한 8년 전까지 그 정도 8년 동안 다 전 세계가 호황일 때예요. 호황이니까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고 당연히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규제 정책을 썼죠. 써가지고 억지로 좀 낮추려고 했지만 2008년에 터졌잖아요. 8년에 터졌는데 그 뒤에 MB하고 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진보 정권이 잡았잖아요. 그럼 이때도 금리가 어떤가 볼까요? 이때도 금리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0.5고 박근혜 정부 때는 1.25에서 5였어요. 기준금리가. 지금의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랐다고 보는 게 맞고 그 환경이 그 와중에 집값의 수준이 문재인 때는 좀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집값의 수준이 낮았고 노무현 때 이제 진보 정권을 보면 그때는 PIR 수준이 한 8에서 9 정도였어요. 그 여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이럴 때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성장률도 좀 다운되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틀린 환경이 있죠. 첫 번째 금리 수준,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의 수준도 훨씬 높고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 DSR 또 쓴다 그러고 그럼 뭔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환경이. 거기다 경제 성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약간 변곡점으로 하향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모든 요건 중에서 좋은 요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장을 거기에 맞춘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러면 근거가 약간 없는 건 이제 나왔고 서울 아파트가 2010년, 11년 이때도 한 130만 채밖에 안 됐어요. 130만 후반, 초반대.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지었잖아요. 지어서 170만 채입니다. 그러면 퍼센트 비중으로 따지면
130만에 40만이 늘으니까 30% 늘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정상적인 시장이면 거래량도 30%가 늘어야 되죠. 그때보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 40%가 마이너스예요. 똑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 중에서 인구 감소부터 해서 많이 들어온 얘기들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예요. 특히 내수가 힘들고 상가 요새 좀 막 비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는 시기라서 단순하게 진보 정권이 잡아서 그렇게 됐다.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오류의 판단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집값이 싸면 사라 그러겠죠. 제가 적정하면.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면 누가 살까요? 투자하시는 분들만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비싸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뭐 새삼스럽게 제가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주택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21대 조기 대선 부동산 공약에서 모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 핵심으로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오르곤 있지만 서울 같은데. 그러면 PF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잘못되게 뭐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PF가 이제 터지잖아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조금씩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로 됐어요? 아, 일단 시장을 크게 안 건드린다. 여기에 일단 방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망고불변의 진리, 공급 확대는 전혀 하자가 없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기는 아, 요거는 뭐 부동산에 뭐 귀에 들어오는 게 없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럼 예전과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수요나 공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정부가 손을 대서 시장이 더 나아질 것 같은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대출을 늘려도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대출을 늘리면 또 내수가 줄잖아요.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면. 지금 내수가 문제고 지금 양쪽으로 지금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서 위기죠. 사실은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밖에 할 게 없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나마 그것이 하향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시장의 PF 문제나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면 상황도 안 좋으니까 상황이 진짜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크게 건드리지 않고 공급 확대에 좀 방점을 찍고 이것도 좀 말로만 안 하고 좀 실행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뭐 양당 후보가 다 270만 원 떠들었잖아요. 정말 그때 나오자마자 제가 이 거짓말 그냥 이 거짓말이 산타클로스다 이거 좀 믿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불가능한 거 이제 지금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함부로 얘기 안 해야겠다는 정치인들의 어떤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없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건드리잖아요. 시장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그러면 하향 안정화가 갈 수 있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걸 양당 후보가 아는 거죠. 이 기조에 맞춰서 여러분도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세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고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전세 시장의 씨가 말랐다는 말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전세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거 완전히 기레기 뉴스인데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여기 단어에서 볼까요?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 전세 공급이 위축됐나요? 수요가 위축되죠. 그래서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되니까. 여기부터 이게 워딩이 잘못됐고 또 수도권 전세 시장 또다시 긴장 국면. 월세로 시선 돌리는 수요자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돌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놓고 하긴 뭐하지만 기러기성 기사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수도권 전세 시장이 오른다고 하는데 자, 서초구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뉴스 안 나오죠? 서초구 전세 가격 지금 5월 내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일대 전세 가격이 내리는 현상이 생겼어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기에는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여기 고금리 부담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써요, 기사를?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앞다리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믿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선호, 신축 주택, 아파트 이쪽은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배웠잖아요. 수요 공급에서. 그런 아파트들이
젊은이나 신혼부부들뿐이 아니고 기성세대들도 이제 깨끗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파트에 막 20, 30년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런 수요까지 겹치니까 신축 대단지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다가 조금 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한정되는 거지 나머지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제 하나의 사례를 갖다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또 혼동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지 마시기 바라고 일부 지역의 일부 단지들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예요. 지금 전세 가격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노원구 계속 뭐 몇 달째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같이 안 써요, 이 사람들은. 속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진정한 기레기가 아니라 기자님들이면, 노원구는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동대문구는 입주 물량이 요번에 몇천 세대가 들어와서 전세 가격이 인력씩 다운되고, 이런 거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더 좋은 기자면 어떻게 돼요? 어떤 지역들은 단지를 갖다가 공인중개사, 일부 압덕 공인중개사들이 담합을 하고, 분여회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안 낮추고 버티고 있다. 이거 팩트거든요?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공인중개사분 제 말 거짓말로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거 좀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뉴스는 약간 기레기성 성격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